간격이 D인 평행판 축전기 사이에다가 두께가 B인 구리판을 집어넣었어요. 구리판을 집어넣으면 이제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우선은 저렇게 집어넣으면은 전기 용량이 어떻게 달라지냐 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아무데나 저 D 사이에 아무데나 집어넣어도 되냐 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는 저렇게 집어넣을 때 만약에 위쪽이 바깥에 있는 평행판 축전기에 전하가 있으면, Q라는 게 있으면 들어갈 때 당연히 밑에 있는 도체가 정기적으로 중성이더라도 위에 플러스 쪽은 마이너스 전하가 유도되고 밑에 마이너스 전하 앞에는 플러스 전하가 유도돼서 잡아당겨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끌려서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 끌려서 들어오면 처음에 저장된 구리판이 없었을 때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와 마지막에 다 집어넣었을 때 저장된 전기 에너지의 차이를 구하면 들어올 때 한 2를 계산할 수 있죠. 들어올 때 끌려서 잡아당길 텐데, 그때 뭐냐 하면 외부에 전하가 변화가 없는 경우, 다시 말하면 전하를 Q-Q로 고정시켰을 때, 또 하나는 그거를 배터리에 연결시켜서 이 사이에 전기 포텐셜 차이를 일정하게 놔뒀을 때 전기 에너지의 차이가 생길 수 있냐? 당연히 생길 수 있죠. 왜냐하면 포텐셜을 일정하게 하면은 전하가 더 들어올 수 있죠. 전하의 이동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은 아주 간단한 문제 하나 가지고 이 여러 가지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거를 집어넣었을 때 처음에는 전기 용량이 얼마나 되나? 처음에 전기 용량은 당연히 우리가 색깔이 너무 환상적이네. 색깔을 는 D분의 엡실론 제로 AS.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냐면 구리판을 집어넣으면 구리판이 전부가, 금속은 항상 포텐셜이 같으니까 이거를 보면은 구리판을 이렇게 파들어가도 괜찮겠죠. 그래서 파놓은 다음에 생각해 보면 마치 이렇게 된 두 개의 축전기를 직렬 연결한 거랑 똑같이 된 것처럼 보인다 이거예요. 병렬 연결이네. 직렬 연결이네. 직렬 연결을 하면 어떻게 되더라? 직렬 연결을 하면 가만히 있어봐. 요거를 X라고 하고, 그럼 당연히 요거는 간격이 D-B-X네. 그러면 요거를 C1, C2라고 하면 C1은 dx분의 엡실론 제로 A. 오케이. C2는 뭐야? D-B-X분의 엡실론 제로 A. 그럼 새로 생긴 게 C'이라고 하면 직렬 연결이면 역수의 합이 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C1 더하기 C2잖아. 이거는 엡실론 제로 A분의 1로 놓으면 X 더하기 D-B-X. X가 없어지네. 엡실론 제로 A분의 D-B. 그러니까 C'은 D-B분의 엡실론 제로 A. 그래 놓고 보니까 마치 저 사이에 간격이 그냥 D-B인 축전기의 전기 용량이랑 같아졌죠. 그 다음에 마지막 결과를 보면 저 X가 변해도 X에 상관없이 전기 용량이 똑같죠. 그러니까 어디다 집어넣어도 괜찮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음 같은 양이 주어지는데,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다 Q를 집어넣는데 그러면 처음과 마지막에 전기 에너지의 차이가 얼마인가? 한 1. 구리판을 넣는 동안 한 2를 계산해 보면 한 2를 계산하려면 에너지 차이만큼 1이 있겠죠. 뭐. 처음에 에너지는 얼마냐 하면 지금 Q가 일정하게 있다고 하면 처음에 에너지는 Q가 일정하면 2분의 1 EC분의 Q제곱이잖아. EC분의 Q제곱. 좋았어. 마지막은 EC 프라임 분의 Q제곱. 그러니까 Q제곱 나누기 2 C의 역수니까 엡실론 제로 A분의 D. 이건 2분의 Q제곱, 이거 역수니까 엡실론 제로 A분의 D 마이너스 B. 그러니까 보니까 딴 거 요거는 다 같으니까 처음엔 D였는데 D 마이너스 B로 줄었죠. 에너지가 줄었다는 거는 이게 에너지가 보존될 테니까 처음에 있었던 전기 에너지가 이걸 들어오는데 한 1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잡아당기네. 그래서 한 1은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지 뭐.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는 내가 왜 썼나? 한 1은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니까 U 프라임에서 U를 빼면 2배 엡실론 제로 A분의 Q 제곱 D에서 D 마이너스 B에서 D를 빼네. 이게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Q 제곱 B 2배 엡실론 제로 A. 그러니까 보면 에너지가 줄어들었으니까 한 일은 음수네. 그죠? 한 일은 음수인데 한 일이 음수라는 거는 잡아당기는 힘 변이랑 잡아당기는 힘이 반대방이라는 건가? 아닌데. 한 일이 음수니까 빨려 들어갔네. 이렇게 빨려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Q가 일정한 경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V가 일정한 경우. V가 일정한 경우는 어떻게 쓰냐면 U 프라임 빼기 U는 이제는 EC분의 Q제곱으로 쓸 수가 없죠. 왜냐하면 Q제곱이 그때마다 변할 테니까. 그렇지만 포텐셜이 일정하니까 EC분의 V제곱 빼기 EC 프라임분의 V제곱. 그렇게 쓰면 2분의 V제곱으로 쓰면 C분의 1에서 그럼 역시 C분의 1이면 엡실론 제로 A분의 1에서 C분의 1이니까 D 마이너스 B? 아니지. 2분의 1. 이게 잘못 썼지.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지우개. 왜 2C분의 B제곱이래? 2분의 1 CB제곱인데. 자, 지우개가 안 나타나네. 지우개. 이게 잘못됐어. 쑥쑥쑥쑥. 다시 다 지우고. 잘못 썼으니까. 펜으로 하면 2분의 1 CV 제곱에서 V제곱 똑같으니까 C 프라임 제곱에서 CV 제곱을 빼야 되는데 그럼 2분의 V 제곱이 똑같은데 C 프라임은 어디 갔어? 여기죠. 엡실론 제로 A로 끄집어내면 C 프라임은 D 마이너스 B분의 1 마이너스 D분의 1. 요거를 통분을 하면 D 마이너스 B분의 D 빼기 D 플러스 B네. 아니지. 이게 마이너스 D 플러스 B지. 요게 없어지고 플러스 B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2분의 B제곱
epsilon 0 A D 마이너스 B분의 P.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이게 한 일이에요. 한 일이 달라지죠. 근데 여기서는 이 개의 에너지가 보존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포텐셜을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 외부 전지는 우리 외부라고 봤으니까 외부에서 에너지를 사실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에너지를 집어넣어서 다음과 같이 에너지를 요만큼 더, 이건 에너지가 양수인 거죠. 외부에서 에너지를 집어넣어서 준 양이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오, 재밌는 문제네. 두 번째 문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도체인 경우랑 평행판, 금속판이 있을 때, 거기 전하가 있을 때, 절연체인 경우에는 옆에 다른 판이 있더라도 전하 분포가 변하지 않으니까 그냥 생각하면 되는데, 도체인 경우에는 전하를 잡아당기고 막 그렇죠. 반대 전하끼리는 잡아당기고 하죠. 그래서 나타나는 재밌는 문제. 하나, 이게 뭐냐면, 두께가 웬만큼 있는 세 개의 판, 물론 굉장히 긴 판인데 이렇게 짧게 그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세 개의 판이 있는데 P, Q, R 세 개의 도체가 있어요. 세 개의 도체에다가 왼쪽부터 P인 도체는 Q1, Q인 도체는 Q2, R인 도체는 Q3의 전하를 집어넣었다 이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지네들이 막 분포를 하겠죠. 그러니까 왼쪽 한쪽 다 균일하게 분포를 할 텐데, 저 P의 양면에 있는 AB, Q의 양면에 있는 CD, R의 양면에 있는 EF에 생기는 전하가 얼마냐? 이제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아주 재밌는 문제죠. 이거 어떻게 푸나? 그러면은 우선 그거를 하기 위해서 Q1이 있으면 여기 QA가 있다. 다 QA, QB, QC, QD, QE, QF라고 하지 뭐. 그렇지만 전하가 보존이 되기 때문에 QB는 당연히 Q1에서 QA를 뺀 거고, QD는 마찬가지로 다 오른쪽에 있는 걸 왼쪽으로 걸로 쓰면 되지. QC. QF는 Q3 마이너스 QE죠. 다음 것이 돼 있으면 이제 어떻게 하면 좋나? 이제 조건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무슨 조건을 끄집어내냐면 PQR이 전부 다 도체니까 PQ, P점, 요 점에서랑 요 점에서 전기장이 0이라는 조건, 요 점에서 전기장이 0이라는 조건, 요 점에서 전기장이 0이라는 조건을 쓰면 되죠. 그 점에서 전기장은 어떻게 돼요? 요 점에서 전기장은 이 판에 전하가 주는 전기장에다가 이 판에 주는 전기장, 각각의 전기장을 전부 다 더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전기장을 더해보자. 전기장은 앞에 어떻게 되는 거야? 원래 한 판이 다른 쪽에다 주는 게 양쪽으로 가니까 한 판이 다른 쪽에다 주는 게 E 엡실론 제로분의 시그마였잖아요. 시그마 대신에 우리 이게 면적이 A라고 하면 이 A 엡실론 제로분의 Q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P에서 전기장이 0이라는 조건을 쓰면 2A 엡실론 제로 QA가 주는 거, QA가 오른쪽으로 뭐 전부 다 양수라고 생각하고 쓰면 돼요. 나중에 그러면 음수가 나오면 음수를 쓰면 되니까 QA가 이쪽으로 이렇게 주는 거. QB 여기서 주는 거는 다 이제 음수로 쓰면 되죠. 이건 QB. QB는 Q1 마이너스 QA. 그 다음에 QC.
그 다음에 QD는 Q2 마이너스 QC. 좋았어. 그 다음에 마이너스 QE 마이너스 Q3 마이너스 QE. 이게 0이 되면 되죠. 이게 0이 되면 어디 보자. 요게 QA가 2배의 QA, 여기서 2배의 QA 마이너스 Q1. 그 다음에 이거는 QC는 없어지네. QE도 없어지네. 마이너스 Q2 마이너스 Q3가 0이야. 따라서 QA는 2분의 Q1 Q2 Q3. 다음과 같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 R이 0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 이 R이 0이라고 하면 요거만 부호를 바꾸고 빨간 걸로 해요. 이 R일 때는 여기니까 이게 왼쪽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오른쪽이니까 이게 다 오른쪽에 요거만 왼쪽이죠. 그죠? 이렇게 주어지지. 그러면은 여기서는 QA가 사라지고 QC가 사라지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2배 QE는 QE 빼기 Q1 더 3가 0이에요. 그러니까 QE는 2분의 Q1 더하기 Q2 더하기 Q3. 그래서 놀라운 사실을 알았죠. 뭐죠? 다음과 같이 Q1, Q2, Q3를 쫙 뿌리면 안에는 아직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양쪽에는 전하의 반씩 들어간다 이거예요. 양쪽에 전하의 반씩. 그 다음에 다시 색깔을 바꿔서 그러면 딴 것도 할 수 있는데 이제 A와 E를 구했으면 QC 그렇지 하나를 더 우리 이거 하나 안 했잖아. 여기 있는 여기서들 보면 이 Q가 0이면 저기다 또 쓰면 이제 헷갈리니까 우리 앞에 EA 엡실론 제로분의 1은 빼고 이쪽은 전부 다 플러스. 그러니까 QA 플러스 Q1 마이너스 QA 그다음 QC. 왜냐면 다 이게 플러스는 거는 다 전기장이 이쪽 방향, 이건 반대 방향이니까 D부터는 거꾸로 QD가 얼마냐면 Q3 마이너스 QC 마이너스 QE 마이너스 Q4 Q3 마이너스 QE. 이게 0이면 되죠. 조건 다 썼어. 그래서 여기서 보면 QA가 사라지고 QC는 않고 QE도 없어지고 QC만 남는데 2배 QC 더하기 Q1 마이너스 Q3 여기 너무 잘못 썼네. Q2네. 마이너스 Q2 마이너스 Q3가 0이야. 그러니까 QC는 2분의 Q2 플러스 Q3 마이너스 Q1이죠. 오! 그럼 다 구했죠? 왜냐면 BDF는 이걸 바꾸면 되니까. BDF는 Q1에서 QA를 빼면 되니까. QA가 얼마야? QA가 아까 반이라고 그러지 않았나? 반이니까. 이거는 2분의 Q1 마이너스 Q2 마이너스 Q3. 요거는 Q2에서 QC를 빼면 Q2에서 QC를 빼면 Q2에서 이거 Q2 마이너스 Q3 플러스 Q1. 오, 이건 Q3에서 또 역시 반을 빼면 되니까 이거는 2분의 Q3
어떻게 되는 거야? Q2를 빼면 Q2는 반이잖아. Q 마이너스 Q1 마이너스 Q2. 아까 내가 Q2는 Q2가 양쪽의 반쪽이 아니라 요게 그거구만. 그래서 이제 다 쓰고 나면 내가 말을 잘못했네. 한쪽에는 Q 여기다 이제 써봅시다. 요쪽 면은 QA 얼마야? 2분의 Q1 더하기 Q2 더하기 Q3. 맨 오른쪽은 QF. QF는 내가 제대로 썼지. QF는 2분의 Q3 마이너스 Q1 마이너스 Q2. 이거 이상한데. 가만있어. Q2가 어디 갔어? Q2. 요게 2분의 Q1 더하기 Q3. Q2가 내가 지금 제대로 썼지? Q2가 아닌데? 이게 Q2가 아니라 요걸 쓰면 Q2 나 헷갈리는데? 가만히 있어봐. 이게 왜 이렇게 됐지? 내가 뭔가 잘못 계산했는데 QC QF가 이게 QF가 이 R이 제로면 요게 전부 다 플러스고 요게 마이너스니까 Q2가 EQ2 빼기 이게 잘못 썼네. 이게 EQ2 이게 플러스 Q1인데 플러스 Q1 플러스 Q2 마이너스 Q3네. 다시 써야 되겠네. 그럼 이게 Q3 이거네요. Q2가 내가 계산을 잘못했네. 그럼 이걸 다시 다 지워. 내가 계산을 잘못한 것 뿐이에요. 이게 아니야. 여기서 부호를 틀렸어. 그래서 그래. 그러면 QF는 요거를 Q3에서 빼면 되니까 Q3에서 빼면 이게 다 Q1 더하기 Q2. 여기가 양변에 그렇지. 2분의 Q1 더하기 Q2 더하기 Q3. 그러니까 어떻게 집어넣든 양쪽 끝으로는 전체 전하의 반이 들어가 있는 거야. 반씩. 그 다음에 QA는 했고 B는 여기서 구했잖아. 2분의 Q1 마이너스 Q2 마이너스 Q3. QB가 됐고 QC는 2분의 어디 갔어? 여기 있잖아. 2분의 Q2 플러스 Q3 마이너스 Q 마이너스 Q1 플러스 Q2 플러스 Q3. 그 다음에 D는 그거의 반이 주어졌으니까 2분의 Q2 마이너스 Q3 플러스 Q1. 그 다음에 여기에는 Q2를 아까 Q2가 잘못 구했는데 Q2가 얼마라고 했었냐면 이렇게 된다 그랬죠? 2분의 Q3 마이너스 Q1 마이너스 Q2.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복잡해. 근데 계산을 잘못했어요. 그렇지만 요 전부 다 제대로 요 바깥에는 이렇게 양변에 반씩 들어오고 요 안에 적당히 이렇게 되는 게 있죠. 그래서 내가 숙제는 아직 숙제를 내지 않았지만 숙제는 여기서 이렇게 도선을 연결하면 어떻게 되나 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숙제로 낼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드디어 25장을 끝내고 26장 이제 드디어 이번에는 전류를 생각해 봅시다. 전류는 우리 어떻게 정의했냐면
당연히 도체에다가 도체 양쪽 끝에다가 포텐셜 차이를 걸어주면, 포텐셜 차이를 걸어준다는 게 뭐예요? 단위 길이당 전기장이 생기게 한다는 거예요. 포텐셜 차이를 걸어주면 그거는 전기장이 생기죠. 전기장이 없으면 도체 안에서는 전하가 중성이니까 가만히 있는데 전기장을 걸어주기 시작하면, 물론 실제 도체에서는 원자 핵들은 무거우니까 그냥 고정돼 있고 자유전자들이 전기장의 반대 방향으로 흐르죠. 그렇지만 전자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우리 플러스 전하가 가는 게 전류의 방향이라고 하니까 양쪽에다 포텐셜 차이를 주면 전하가 이렇게 지나가요. 전하가 지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단면적 A, 이렇게 도선이 이렇게 있다. 도선이 이렇게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 이렇게 임의로 딱 이걸 잘랐을 때 요거 생긴 단면적 있죠. 요 단면적의 시간, 아주 짧은 시간 dt 동안 전하가 dq만큼 흘렀다고 하면 단위 시간당 흐르는 전류 dq를 dt로 나눈 양, 그걸 바로 우리 전류로 정의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SI 단위는 요거를 쿨럼 퍼 세컨드가 되겠죠. 쿨럼 퍼 세컨드인데 우리는 이걸 암페어, 원래는 우리 좀 있으면 배울 암페어 법칙에서 나온 암페어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사람 이름은 이렇게 쓰고 단위로 쓰려면은 소문자로 쓰는데 다 쓰기 귀찮으니까 이걸 다 줄여서 대문자 A로 쓰고 암페어를 읽어요. 이렇게. 근데 도선이 가다가 이렇게 굵기가 막 바뀌면 어떡하나요? 그래서 여기를 지나는 단위 시간당 전하, 흐르는 전하의 양, 혹은 이렇게 단면적 있고 이렇게 전류 방향이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 걱정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전류가 흐르지만 원래 이게 정기적으로 중성이죠. 그래서 여기를 지나는 단위 시간당 흐르는 전하, 여기를 빠져나가는 단위 시간당 전하가 다르면, 예를 들어서 들어오는 게 더 많고 나가는 게 적으면 여기 전하가 쌓이겠죠. 전하가 계속 쌓인단 말이에요. 근데 전하가 쌓이면 여기 정기적으로 중성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지 않을 방법은 여기로 들어오는 건 반드시 여기로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단위 시간당 들어오는 건 이렇게 잘라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잘라도 요 안을 생각해 보면 여기로 단위 시간당 들어오는 전하의 양은 여기로 나가는 거랑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도선이 있으면 도선의 크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단면적을 생각해도 거기를 지나가는 단위 시간당 지나가는 전하의 양을 전류로 정의하면 되겠다 이거예요. 혹은 그러면 시간 t 동안에 전체 지나간 전하는 다 더해주면 되는데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도선이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 갈라졌네. 영어로는 브랜치라고 하죠. 나뭇가지처럼, 브랜치가 나뭇가지인데 이렇게 다음과 같이 나눠져 있으면 전류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갈라지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건 똑같은 방법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무슨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냐면, 이렇게 뚝뚝 잘라서 여기 있는 요 안에 도선을 보면 전류가 흐르면 요 안에 있는 도선은 계속 전기적으로 중성으로 남아있으려면 단위 시간당 들어오는 전하는 단위 시간당 이쪽으로 나가는 거랑 같아야죠. 그래서 I0는 I1 더하기 I2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전류를 내가 이걸 I1이라고 있고 이쪽으로 나가라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나요? 전류의 방향이 있나요? 방향이 없죠. 왜냐하면 I는 dq dt라고 하면 전하도 스칼라양이고 시간도 스칼라인데, 스칼라를 스칼라로 나누면 스칼라지 뭐. 스칼라인데 방향이 있나요? 방향이 없죠. 그렇지만 우리 편의상 이렇게 정하면 전류가 이렇게 전하가 이쪽으로 들어온다. 물론 플러스 전하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들어온다. 이렇게 나간다. 나간다고 하면 나가는 양이 들어오는 거랑 같은 거죠. 만약에 이걸 이렇게 들어오는 걸로 치면 I0 더하기 I1이 I2가 되면 되는 거죠. 그 방향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요. 다만
그 정한 방향에 따라서 전하가 어떻게 보존되느냐를 여러분들이 식으로 쓰면 되겠다. 그러면 지금 이게 도선이 굵은 데서 이렇게 가는 대로 가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서 보면 전류가 여기를 지나는 단위 시간당 전하랑 여기를 지나는 단위 시간당 전하는 똑같죠. 그렇지만 뭔가 다르잖아. 두 개가 뭔가 다르잖아요. 자, 여기는 전류가 좀 더 넓은 면적에서 흐르고 여기는 작은 면적에서 흐르면 전류만으로는 이 두 개를 구별할 수 없는데 그럼 구별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 마치 전기 플럭스처럼 일렉트릭 플럭스처럼 그럼 단위 면적당 흐르는 전류가 얼마냐?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죠. 단위 면적당 흐르는 전류를 전류 밀도 J라고 해요. J라고 하는데 그러면 전류는 어떻게 하냐? 이걸 J는 벡터로 쓰고 우리 마치 그 전기장을 나타내는 건 J의 면적을 곱한 거. 이때는 전류 밀도가 가는 방향이랑 이건 벡터로 생각하고 사실은 미시적으로 보면 여기 있는 흐르는 전하의 속도에 비례할 테고 거기다 이렇게 스칼라 프로덕트. 만약에 이게 수직으로 단면적을 잡고 그러니까 평행해서 그래서 면적 벡터는 수직 면적이 있으면 그 면적의 수직인 방향으로 그래서 여기 두 개가 평행이고 J가 일정하면 J.DA는 그냥 크기만 곱하면 되고 J가 일정하면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돼서 균일한 단면적을 흐르는 전류 밀도는 전류를 면적으로 나눠주면 되겠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면적이 이제 면적이 변하면 면적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경우가 되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미시적 우리 이제 21세기에 살고 있으니까 물체를 구성하는 게 원자고 원자의 특히 고체 도선 같은 경우에는 도체는 이렇게 원자 핵에 가까이 속박되어 있는 전자가 있고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거는 외부에서 그냥 원자핵 영향을 안 받고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소위 전도전자, 컨덕션 일렉트론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전기장을 걸어주면 포텐셜을 걸어주면 쉽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알죠. 그러면 전류 이게 뭐냐면 시끄러. 문 좀 닫고. 그러면 진공에서 전자를 모아놓고 여기다가 전기장을 걸어주면 움직이죠. 가속돼서 가죠. 가속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금속 도체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전기장을 걸어주면 가속이 되죠. 가속이 되는데 그 앞에 원자핵들이 가로막고 있어. 원자핵들이 자꾸 잡아 끌죠. 그 원자핵이랑 막 튕겨요. 그 다음에 또 옆에 전자들도 있어. 전자들은 서로 밀죠. 그래서 마치 여러분들이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땀 냄새에 쩐 사람들이 막 섞여 있고 좋은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 섞여 있는 사이를 여러분들이 뚫고 지나간다고 생각합니다. 하다 보면 막 부딪히고 막 한쪽으로 냄새, 좋은 냄새 이러다가 가다 보면 저렇게 막 랜덤하게 움직이지만 결국 한 방향으로 그 효과가 어떻게 되냐면 비록 외부에서 전기장을 걸어줘서 앞에 진공이라면 가속이 돼야 될 게 그런 여러 가지 방해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게 된다 이거예요. 그 일정한 속도를 유동속도 드리프트 벨로시티라고 해요. 유동속도. 그래서 원래는 전자가 움직이는 거지만 이렇게 플러스 전하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면 마이너스 전하가 사실 전자가 이렇게 움직이면 플러스 전하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로 우리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전자가 하나가 이렇게 그 안에서 막 움직이면서 부딪히면서 돌아다니지만 결국 이렇게 가는데 실제로 전자들이 막 움직이는 속도는 굉장히 커요. 10의 6승 m/s 정도 되지만 전자가 사실 실제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동한 거리가 얼마냐 할 때 보면
그 유동 속도는 한 10의 마이너스 4승에서 10의 마이너스 5승 미터 per 세컨드 정도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차이가 나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와서 스위치를, 형광등 스위치를 딱 켜자마자 불이 들어오죠. 그러면 켜자마자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전자가 여기 있는 게 저기까지 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인가? 그래도 전자가 가려면 실제로 이렇게 가지 않고 이렇게 가면은 한참 가서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켜지나요? 켜자마자 순간적으로. 이게 딱 걸면 사실은 한 전자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이동하죠. 전부 다 이동하니까 단면적에서 꼭 이게 여기까지 이동해야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어떤 한 단면적을 지나기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서로 상관이 없죠. 그래서 우리 미시적으로 보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아냐? 미시적으로 봅시다. 어떻게 보냐면 요 길이, 도선 길이 L인 도선, 전류가 I가 흐른다고 쳐봅시다. 그 중에서 우리가 길이가 L인 도선 부분을 생각해요. 길이가 L인 도선 부분을 생각하고 요 안에 있는 전하들이 전부 다 움직이냐? 그렇진 않죠. 그 다음에 또 원자핵이 있으면 속박된 전자들은 안 움직일 테고, 그 외에 바깥에 있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들, 전도 전자들의 개수, 단위 부피당 개수를 N이라고 합시다. 스몰 n. 그러면 요 길이 L 안에서 움직일 때 움직이는 전하는 당연히 요 부피에다가 그 부피에서 움직일 수 있는 전하의 개수, 이게 전체 움직이는 전하의 개수에 전자의 전하를 곱하면 되죠. 오케이. 길이 안에 있는 전하. 이게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어떻게 구하죠? 길이를 유동 속도로 나눠주면 되죠. 드리프트 벨로시티로. 그럼 전류는 Q를 T로 나눈 건데 Q가 여기 그냥 T는 그러면 L이 없어지고 VD가 여기로 NAVD야. 그 유동 속도는 전류를 이걸로 나눈 양이죠. NA2로. 그러니까 이게 왜 재미있냐 하면 어쨌든 그래서 보면 균일하게 흐른다고 하면 전류를 면적으로 나눈 게 전류 밀도니까 전류 밀도는 NE 곱하기 VD로 쓸 수 있죠. 실제로는 J는 NEVD. 아까는 그래서 우리 뭐냐면 전류는 거시적인 거고, 거시적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측정할 수 있는 양이고, 전류 밀도는 사실은 미시적인 양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를 표현하는 게 단위 부피당에 움직일 수 있는 전자의 수, 전하, 각 전자의 유동 속도. 이거 미시적인 전자의 물리량을 가지고 표시한 양이죠. 근데 아까 전류 밀도를 벡터라고 했는데 내가 막 얼버무렸지만 이 표현을 보면 이건 크기는 그렇고 사실 속도가 벡터죠. 속도가 벡터이기 때문에 전류 밀도는 사실 이렇게 드리프트 벨로시티에 비례하는 양으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이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말이 마치 이러면은 유체역학에서 그 플럭스를 계산하는 거랑 아주 비슷한 개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가면 외부에서 포텐셜을 걸어서 V를 걸어줘서 그럼 그냥 전기장이 생겨서 전하가 움직이는데 그냥 진공에서처럼 막 가속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막 부딪혀서 가면 어떻게 되죠? 부딪히니까 당연히 전자의 외부에서 전기장을 걸어줘서 전기 에너지로 에너지를 늘린 게 전부 다 전자의 운동 에너지로 가는 게 아니라 막 부딪히니까 주위에 있는 원자핵들도 부딪히면 진동을 하니까 원자핵들의 전체 도체 내부에 진동하는 분자들의 진동하는 에너지가 커지지 않겠어요? 그 열 에너지죠. 열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잘 전류가 전달되는가 하는 거를 보는 게 뭐냐면 양쪽에다 포텐셜 차이를 걸어주고 거기다가 전류 I를 흘렀을 때 V를 I로 나눈 양을 저항으로 정의해요.
왜 저항이냐? 똑같은 전류에 대해 똑같은 포텐셜에 대해서 전류가 잘 흐르면 저항이 작은 거죠. 저항이 잘 흐르게 만드는 겁니다. 전류가 잘 못 흐르면 저항이 큰 거죠. 그래서 우리 저항을 다음과 같이 정의해요. 포텐셜을 걸었을 때 혹은 V는 IR이라는 관계를 쓰죠. 그래서 또 새로운 단위가 나왔으니까 SI 단위에서 이거 1V, 1A, 볼트 퍼 암페어. 이걸 오음이라고 해요. 원래 대문자로 쓰면 사람 이름이 있지만 소문자로 쓰면 오음이라고 했는데 이걸 오라고 쓰면은 0이랑 헷갈리고 하니까 오음이면 오메가랑 비슷하네. 그래서 그리스 대문자 오메가를 쓴 다음에 오음이라고 읽어요. 다음과 같이 우리 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거시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양이죠. 왜냐하면 포텐셜 측정하고 전압계로 흘러가는 전류는 전류계로 측정하면 우리 저항을 측정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똑같은 거를 미시적인 양, 거기에 대응되는 미시적인 양으로 쓰는 게 여기 로라고 쓰는 게 비저항이에요. 비저항은 이게 비저항인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비저항이라고 들으면 이건 저항이 아니라는 건가? 라는 뜻이 아니고 이 앞에 비저항이 B라는 뜻이 영어로 하면 specific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연력학을 배울 때 비열이라고 배웠죠. 비열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몰당, 어떤 거 당 이런 거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도 보면 이게 비저항이라는 게 저항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이런 물체에 따라서 있는 특별한 요 값, 미시적으로 이거는 똑같은 건데 그 점에서 주어진 전기장에 대해서 전류 밀도로 나눈 양이에요. 요거 이렇게 쓰면 요게 사실 요걸 이렇게 넘겨서 E는 로 J로 쓰는데 둘 다 벡터양이니까 벡터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요게 보면 E는 전기장은 여기서 보면 포텐셜을 길이로 나눠주면 단위 길이당 포텐셜 차가 전기장이니까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균일하게 전류가 흐른다 그러면 전류 밀도는 전류를 단면적으로 나눠주면 비저항 E를 J로 나눠준대. E는 B 오버 L, J는 I를 A로 나눈 거. 이렇게 썼더니 간단히 쓰면 여기서 I를 B로 나눈 게 R이잖아. R 나누기 L, A는 위로 올라가야 되죠. 다음과 같이 주어져서 R은 로 어떻게 되는가? L 나누기 A.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다 정의에서는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 이거는 사실 별 수학을 안 해도 여러분들의 직관에 호소하는 건데 야, 물체가 전류가 잘 안 흐른 저항이 크대. 저항이 크면 물체가 길면 길수록 전류가 잘 못 흐르지 않겠냐? 그러니까 저항은 길이에 비례해. 그 다음에 단면적이 크면 갈 데가 많으니까 더 잘 흐르지 않겠니? 그러니까 단면적에 반비례. 비례상수를 로라고 써. 이렇게도 배우죠. 그렇지만 우리 요거는 미시적인 관계. 로는 비저항이라서 물질, 미시적인 관계로 거시적인 거랑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항과 비저항은 서로 비례하죠.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 또 반면에 이렇게 쓰고 반면에 그러면 로는 저항이 로가 크면 전류가 잘 안 흐르는 건데 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어떻게 하면 전류가 더 잘 흐르냐 하는 걸 보기 위해서 그거의 역수를 써요. 비저항의 역수. 단위는 옴의 역수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전도되는 영어로는 컨덕티버티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서
로 대신에 시그마분의 1을 쓰면 이쪽으로 넘겨서 J는 시그마 2. 다음 것을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시그마는 크면 클수록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이고 비저항이 작은 물질이죠. 다음과 같이 우리 볼 수 있다. 자, 그러면 ohm의 법칙. ohm의 법칙은 여러분들이 ohm의 법칙은 V는 IR이야 라고 고등학교 때 배웠을지 모르지만 이거는 저항의 정의예요. 이건 절대로 ohm의 법칙이 아니에요. ohm의 법칙은 뭐냐? 전류가 흐르는데 전류에 상관없이 요 값이 일정한 경우로 일정한 대부분의 물체가 흐르는데 일정한 경우 그 물체는 ohm의 법칙을 따른다고 해요. 굉장히 이상하죠? 그게 무슨 법칙이야? R이 저항이 일정한 ohm의 법칙을 따르는 물체. 예를 들어서 이게 X축이 포텐셜 차이고 여기가 흐르는 전류라고 하면 이렇게 이쪽으로 포텐셜 차이를 크게 해주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직선을 만족하는 이 직선을 만족하려면 기울기가 이게 뭐야? I는 R분의 B 기울기가 일정해야 되죠. R이 전류의 방향에 상관없이 저항값이 일정한 물체를 ohm의 법칙을 따른다고 해요. 모든 물체가 다 그러냐? 안 그렇죠. ohm의 법칙을 만족하지 않는 게 있나요? ohm의 법칙을 만족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성립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이건 저항의 정의예요. 다만 이거는 전류를 어느 방향으로 걸어주든 전류와 저항이 항상 비례한다는 건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요. 반도체는 여러분들이 영어로는 세미컨덕터, 반도체는 반이 도체라는데 반도체라는 게 도대체 뭐야? 반도체는 한쪽 방향으로는 포텐셜 차이를 아무리 걸어줘도 전류가 안 흘러요. 저항이 무한대 아주 굉장히 크죠. 다른 쪽 방향으로 걸어주면 안 흐르다가 갑자기 확 흘러요. 이거는 절대로 저항이 뭐냐면 포텐셜의 함수로 주어지죠. 저항이 일정한 게 아니라 다음 것이 포텐셜의 함수로 다음 것이 되는 거는 ohm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 물질이죠. 그러니까 물질에 따라서 ohm의 법칙을 대부분의 도체는 ohm의 법칙을 따르지만 반도체 같은 건 이걸 따르지 않죠. 따라서 우리 사실 반도체가 다음과 같이 ohm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다는 성질을 발견하는 순간 사람들이 이거를 한쪽 방향으로는 전류가 안 흐르고 한쪽 방향은 잘 흐른다. 이 성질을 이용해서 소위 제로, 원의 시그널을 만들 수 있는 소위 트랜지스터의 가장 기본적인 컴퓨터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트랜지스터를 만드는 기본적인 물질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동안 지난 1세기 동안 그 효과를 아주 많이 보고 있죠. 그래서 ohm의 법칙은 어떻게 보냐? 그냥 미시적으로 봅시다. ohm의 법칙은 과연 도체인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게 뭐야? 그렇지. 처음에 그림이 굉장히 복잡하죠? 복잡한데 이게 내가 생맹은 아니지만 이게 보라색이고 이게 파란색이야. 일단 파란색은 신경 쓰지 마요. 파란색은 신경 쓰지 말고 먼저 전기장이 아무것도 안 걸렸을 때 전기장이 아무도 안 걸렸을 때 뭐냐면 이렇게 쭉 갔다가 원자핵이나 전자핵 충돌하고 또 갔다가 충돌하고 막 지멋대로 갔다 이렇게 충돌하고 어떤 때는 오랜 시간 동안 충돌하지 않다가 어떤 시간은 짧은 시간에 충돌하고 뭐 다음 같은 게 막 섞여 있죠. 섞여 있는데 여기다가 전기장을 걸어주면 어떻게 되죠? 전자들이 전기장의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죠. 이쪽 방향으로 가속이 되려 그래. 그렇지만 이게 속도가 이제 빠르니까 가속이 조금 돼서 사실은 약간 포물선이긴 하지만 거의 거의 직선이라서 부딪히는 게 아무래도 조금 이쪽으로 이동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동돼 있는 평균적으로 가속도는
평균적으로 가속도가 어떻게 되냐면 가한 힘이지 뭐. 가한 힘을 전자의 질량으로 나눈 것만큼 가속도를 받죠. 그 다음에 이제 통계적으로만 봐야 되지만 어떤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잘 피했어 하다가 딱 부딪히죠. 오랫동안 안 부딪힐 수도 있고 적당히 부딪힐 수도 있고 갑자기 짧게 부딪힐 수도 있고 이렇게 당한 것이죠. 그러니까 충돌하는 한 번 충돌하는 거를 잘 모르니까 우리 통계 물리에서는 평균 값을 보니까 우리 평균 충돌하는 평균 시간을 타우라고 하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유동 속도는 물론 한 번 딱 부딪히고 나면 정보를 전부 다 잃죠. 자기가 처음에 왔다는 정보를 다 잃고 충돌. 그래서 그럼 유동 속도는 평균적으로 가속도에다가 한 번 충돌한 평균 시간. 처음에 0에서 시작해 다 한 것 같지. 그러면 요게 A가 이렇게 주어지니까 이렇게 주어지는데 우리 아까 전에 슬라이드에서 유동 속도는 전류 밀도를 요걸로 나눈 양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요걸 했으면 요거를 M을 넘기면 N 2제곱 타우네. 이렇게 주어지죠. 그래서 보니까 E가 J에 비례하네. 아까 E가 J에 비례할 때 뭐라고 했죠? 요 앞에 붙은 요게 B저항이라고 했죠? B저항으로 정의했었죠. B저항을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래서 B저항이 미시적인 양이라는 게 뭐냐면 실제로 지나가는 거시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양이 아니라 실제로 움직이는 전하에 가지고 있는 모든 물리량, 질량, 전자의 전하, 그 안에 있는 움직이는 자유전자의 밀도, 평균적인 충돌수 이런 미시적인 양으로 기술할 수 있는 양이기 때문에 이게 비저항이라고 해서 미시적인 양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다음과 같이 아주 무식하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여태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배터리, 전지는 양쪽에 항상 포텐셜을 전기 포텐셜을 일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 뭐냐면 전지, 저항, 전류가 흘러요. 전류가 흐르면 여기 포텐셜이 높고 포텐셜이 낮죠. 그러면은 전류가 흐르는 건 플러스 전하가 움직인다고 하면 사실 전자가 이렇게 마이너스로 주면 플러스 전하가 이렇게 흘러. 그래서 당연히 포텐셜이 높은 곳에서 포텐셜이 낮은 곳으로 흐르죠. 열을 막 내. 그리고 하시면 전류가 흘러. 왔네. 근데 요 사이는 포텐셜이 낮고 여기가 높잖아요. 여태까지 높은 데서 낮은 데까지 왔는데 여기서 낮은 데서 높은 데까지 가네. 여기는 어떻게 가요? 전류가 못 흐르잖아요. 가다가 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움직이게 하려면 외부에서 E를 해서 이걸 올려줘야 된다는 거죠. 마치 요 그림 이건 잊어버리고 여기서 E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전하가 여기는 원래는 플러스 전하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가려면 E를 해줘야죠. E를 어떻게 해줘요? 우리가 아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화학전지면 화합물의 그 화학 에너지를 이용해서, 태양전지면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여기서 이렇게 올리는데 외부에서 에너지를 가지고 이렇게 올려줘야 돼요. 올려주는 일을 하는 장치를 배터리라고 해요. 영어로는 우리는 그걸 좀 더 전문 용어로 쓰면 기전력의 장치라고 해요. 기전력이 모티브 움직이게 하는 거 force 일렉트로모티브 포스라고 해서 우리나라 말로 기전력이라고 하는데 이 앞에 EMF를 따서 EMF라고 불러요. 기전력의 소스라고 하지만 이게 사실 힘은 아니지. 힘은 아니고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죠. 에너지를 공급하는 건데 옛날 사람들은 이게 힘을 가지고 밀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힘이라고 썼지만 지금 와서는 아닌데 그렇다고 기전 에너지로 바꾸자니 그래서 그냥 기전력이라고 써요. 여기 쓰지만 사실은 안에서 에너지를 공급한 전지면 화학적 에너지 하여튼 외부에서 에너지를 가지고서
하수 요 사이의 포텐셜을 항상 일정하게 만들어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기전력은 어떻게 하냐? 이게 한 1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올라갔을 때 한 1. 올려보내는데 한 1을 단위 전하당 한 1을 기전력으로 해요. 그럼 이 기전력은 전기 포텐셜과 똑같은 단위를 가지고 있죠. 그죠? 전기 포텐셜도 왜 전기장이 한 1을 단위 전하당 기전력 포텐셜이랑 똑같 전기 포텐셜이랑 똑같은 단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쓰지 않고 원래는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쓰지 않고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한쪽이 짧은 막대 한쪽이 긴 막대 똑같이 쓰면 평행판 축전기고 한쪽이 짧은 거 긴 거 긴 쪽이 포텐셜이 높은 곳이에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를 그리고 화살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방향으로 화살표를 그리고 2라고 써요. 이게 기전력이 이렇게 가야 된다 라고 해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쓸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배터리가 어떤 식으로 외부에서 다른 에너지를 공급하는 공급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들어가 있으면 이제 저항을 아까처럼 여러 가지 복잡한 뭐 도선 이렇게 했지만 저항을 우리 지난번에는 축전기를 회로에다 썼을 때는 이렇게 평행판 축전기를 흉내내서 회로 그림을 그릴 때 회로도를 그릴 때는 심볼을 그걸 쓴다 그랬죠. 저항은 심볼을 꼴값을 한 걸 써요. 전류가 지나가게 저항의 심볼이에요. 저항의 심볼을 다양한 같이 쓰고 이제 당연히 그러면 여기다가 저항 R1, 저항 R2를 집어넣으면 그럼 이게 마치 전체가 하나의 동등한 한 개의 저항이 있는 회로랑 똑같이 만든다면 그때 그 동등한 저항이 얼마냐? 이것을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우리 지난번에 축전기를 할 때 축전기의 직렬 연결, 병렬 연결을 봤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저항의 직렬, 병렬 연결을 보겠다 이거예요. 보면 그래 여기 EMF 이렇게 있어. V 그럼 전류가 I가 이렇게 흐르겠죠.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겠죠. I가 흐른다고 쳐. 물론 이렇게 거꾸로 흐른다고 쳐도 돼요. 그렇지만 나중에 보면 부호가 음수면 반대로 해주면 되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요 사이에도 포텐셜 차이가 있어야지 전류가 이렇게 흐르죠. 또 가면 포텐셜 여기랑 포텐셜 차이가 있어. 그거를 델타 V1 여기랑 여기가 포텐셜 차이가 있죠. 오면 그게 처음에 이 차이랑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전지가 주는 포텐셜은 저항 1의 양쪽에서 생기는 포텐셜 차이다가 이 두 개에서 생기는 포텐셜 차를 더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전류가 하나가 있는 걸로 생각한다고 치면 다양하게 쓸 수 있죠. 그래서 두 개가 있으면은 그거에 동등한 저항은 두 개를 더하면 돼요. 일반적으로 n개가 있으면 n개를 직렬로 연결했으면 n개를 더하면 되죠. 이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리죠? 축전기가 동등한 전기 용량을 가지려면 이렇게 쭉 더할 때는 어떻게 돼요? 병렬 연결이죠. 이게 만약에 축전기 전기 용량일 때는 이렇게 이게 성립할 경우 이게 C고 이게 C라고 하면 이게 성립하는 건 병렬 연결일 때예요. 그렇지만 저항일 때는 이게 직렬 연결일 때 다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안 그렇지만 나중에 막 하다 보면 헷갈릴 수 있어요. 조심해야죠. 그럼 당연히 이제는 병렬 연결 하기 전에 가만있어 이거 이상한 게 나오는데 이게 원뿔인데 원뿔의 한쪽을 잘랐어요. 한쪽을 잘라서 한쪽 지름이 2R1이야. 그러니까 반지름이 R1이라는 거죠. 원뿔이고 여기는 반지름이 R2야. 그 다음에 여기가 전체 길이가 L이에요. 요물체가 전체 비저항이 로일 때 이물체의 저항은 그거 힘든데 저항을 어떻게 계산하지? 잘게 나눠서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제 당근 끝부분을 송송송송송 짤면 이제 이렇게 보면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요거의 저항을 구하면 요거는 거의 그냥 원통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요거의 저항을 구하면 요게 쭉 직렬 연결된 걸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항은 쭉 더하면 되겠네. 그럼 요거 하나를 생각해서 다 더하면 되겠네. 그러면은 요거 하나가 가주리 dr이 아까 로 뭐였더라? a분의 l이었나? 길이를 dx라고 하면 길이에 비례하고 면적은 요 반지름을 구해야 되는데 x인 곳에서의 반지름을 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요거의 식을 이렇게 단면으로 봐서 식이 이렇게 됐을 때 여기 x가 있을 때 x에서 요 길이가 요거의 반지름이 되겠죠. 그거의 원이니까 파이 r 제곱을 곱하면 되겠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요 식을 구해야 되겠네. 요 식은 뭐야? rx는 이게 y절편이 r1이야. 기울기가 l을 갔을 때 얼마큼 된 거야? r2 마이너스 r1 x죠. 이렇게 쓰면 되지. 그러면 x가 l일 때 r2 딱 맞네. 이거를 쓰면 되죠. 복잡한데. L분의 R2 X 플러스 R1의 제곱이야. 그럼 R은 X를 제로부터 L까지 적분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저거 적분하는 게 들어오니까 요거의 그 제곱으로 끄집어내면 X 플러스 L분의 R1, R2 마이너스 R1 제곱이니까 로 L 제곱분의 R1 마이너스 R1이 더 큰 제곱에서 이걸 적분하면 얼마가 되나? 마이너스 X 플러스 L분의 이거 저걸 R1이 더 크니까 마이너스로 쓰고 R1 마이너스 R2 분의 1에 제로부터 L 이거를 하면 L 제곱 R1 마이너스 R2의 제곱 어떻게 L을 집어넣으면 제로부터 집어넣을까? 제로를 집어넣으면은 제로를 앞에 게 없으니까 L R1 마이너스 R2 빼기 L을 집어넣으면 L 제곱 빼기 R1 마이너스 R2 이렇게 되는데 뭐 간단히 하는 건 여러분 간단히 해볼까? 로 L이 하나 있고 R1 마이너스 R2 하나 없애면 R1 빼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L로 나눠줬으니까 L 제곱 여러분들 간단히 할 수 있죠. 그거까지 하나가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하고 이거는 어려운데 어렵지만 이건 나중에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저항의 병렬 연결. 병렬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회로 요소의 양쪽 끝에 포텐셜이 같도록 연결한 걸 병렬 연결이라고 했죠. 이렇게 된 게 병렬 연결이에요. I가 있으면 전류가 여기서 가지가 있네. 브랜치가 있으니까 여기서 전류가 이렇게 나눠서 흘러가겠네. I1, I2로 흐른다고 쳐. 그럼 당연히 I는 I1 더하기 I2겠죠. 다시 합쳐져서 이렇게. I1은 요 사이가 B EMF니까 R1분의 B. 좋았어. I2도 R2분의 I는 요 두 개 더하면 된다 그랬죠? 요게 하나가 있을 때 동등한 저항을 REQ라고 하면 REQ분의 1은
여기 여러 개 있으면 여기다가 R3분의 1, R4분의 1 이렇게 쓰면 되니까 저항이 일반적으로 N개가 병렬 연결되어 있을 때는 전체 역수의 합이 전체 동등한 저항의 역수와 같다는 사실을 알겠는데, 자 그러면 당연히 우리 축전기에서 여러 연결을 공부한 것처럼 여기서도 회로를 딱 봤을 때 그럼 여기에 이 전체 회로의 동등한 저항이 얼마냐? 이것도 연습을 해야죠. 그래서 이거 첫 번째, 그렇게 복잡하네. 그렇게 복잡하지만 이제 그림을 따라가면 제일 작은 거부터 봐. 요게 직렬 연결이네. 제일 작은 거. 요 직렬 연결을 하나로 바꿔 두 개 더하면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보니 요 두 개가 병렬 연결인 거죠. 병렬 연결한 거 물론 저 계산하려면 요거의 역수 더하기 요거의 역수가 요거의 역수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요게 전부 다 이제 직렬 연결이 된 거죠. 요렇게 해서 우리 여러 개가 직렬 병렬로 연결돼 있을 때는 다음과 같이 풀면 된다 이거예요. 뭐 다른 연습을 좀 더 할 텐데.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과 같이 전지 혹은 기전력의 소스, 그래서 전류가 흘러. 근데 이 안에 우리 사실은 이제 저항이 있는 거지만 다음과 같이 흐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보면 여기서 배터리에서 에너지를 공급하죠. 에너지를 공급하면 우리 처음에는 아까 우리 제일 처음에 봤던 연습 문제에서 평행판 축전기에서 금속판을 집어넣을 때 외부에서 포텐셜을 일정하게 만드는 전지는 외부로 놔둬서 이제 이 안에 에너지가 공급된다고 했는데, 배터리까지 이 안에다가 집어넣으면 이 안에는 전체가 고립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그럼 계속 에너지를 공급해서 이렇게 전류를 흐르게 하면 계속 에너지를 공급하면 에너지가 보존되는데 단위 시간당 공급한 에너지는 그럼 어디로 가나 하는 걸 보면 여기서 공급한 에너지 DU는 여기서 DQ만큼이 흘렀다고 하면 DQ만큼 갔을 때 이 사이가 항상 포텐셜 V니까 이렇게 요만큼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죠. 근데 DQ는 전류의 정의면 IDT. 그러면 일률은 단위 시간당 에너지의 증가율 DUDT죠. DUDT 그걸 P라고 쓰면 IV죠. IV인데 이게 저항이면 V가 IR, 그럼 I 제곱 R 혹은 R분의 V 제곱. 이 들어갔던 게 뭐냐면 여기서 단위 시간당 요만큼의 양으로 아까 뭐라 그랬죠? 자꾸 미시적으로 보면 원자핵이랑 부딪히고 다른 전자끼리 부딪히면서 전체적으로 평균 운동 에너지를 늘려주는 온도를 높이 열 에너지로 방출됩니다. 들어간 에너지는 저항을 지나면서 열 에너지로 방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률은 요 볼트, 암페어도 일률이네. 근데 우리 일률은 이렇게 안 배웠는데요. 일률은 와트로 배웠잖아. 근데 우리 차원을 보면 볼트가 어떻게 되는 거야? 단위 전하당 에너지죠. 단위 전하당 에너지니까 단위 전하 에너지 줄, 쿨럼. 암페어는 단위 전류니까 쿨럼을 세컨드로 나눈 거네. 쿨럼이 이렇게 싹 약분이 되고 줄 퍼 세컨드. 이게 와트죠. 그래서 1볼트 암페어는 1와트랑 같아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그래서 우리 이제 전류에 대해서는 이게 간단하니까 우리 다음 같은 거 하면 다 배웠어. 그럼 우리 강의는 여기서 다음 시간에는 이거를 이용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고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